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국내로 송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출석 여부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출석을 만류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다보스로 이동해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CEO 만찬과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내일은 포럼 특별연설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돌연 당내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해임한 거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라는 해석을 내리고 현장 조사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을 위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바닥의 균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규정에 어긋난 쪼개기 발주와 엉성한 계약 관리로 시공사의 부실 시공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2주 전 조사 때보다 20.3%포인트나 급등한 반면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김 의원의 약진 속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전제로 해서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3명의 수도권 후보의 연대론도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엔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수도권 후보들이 뭉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김장 연대로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을 자신이 있다면서도 탕평을 위해서 연포탕도 끓일 것이라며 경계감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수도권 당대표를 위한 연대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그 김장도 나중에 맛있는 숙성이 되었을 때 밥상에 올려야 되니까 놔두고 된장찌개 국 끓이고 밥하러 가겠다. 저는 과거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누구를 빼거나 배제하지 않고 뺄셈이 아니라 더셈도 아니고 곱셈의 정치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개파에 치우치지 않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연포탕을 맛있게 끓여서 국민 밥상에 내어놓겠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선 투표에서 떨어진 의원들은 그러면 각자가 나는 누구를 더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런 뜻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다. 뭐 그런 뜻에서는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죠. 나경원 전 의원과 또 대통령실의 충돌 양상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고요. 여당 내에서는 대체로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좀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대통령의 개입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를 받았죠. 잠시 뒤에 출석 여부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대 관심이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 출마 선언할 것이냐 여부였었는데요.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대전시당 그 신년 인사에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어요. 어떤 이유가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조만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출마 여부 결정 내리기가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 YTN하고 통화했을 때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통화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고 끊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정을 하면서 출마 여부를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 고민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그 평소처럼 활동을 했을 텐데 그거를 중단한 거는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평가해보고 또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여러 고민거리들이 쌓여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당내 이야기니까 좀 더 여쭤보는데 어젠가요? 초선 의원들 40여 명이 나경원 전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도 발표했던데요. 당내 분위기는 지금 나 전 의원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 이런 분위기인가 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다른 의원들 생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그 해임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잘못된 보고를 받고 오판을 해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주변에 잘못된 보고에 휘둘리는 분,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으로 대통령께 누가 되는 그런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모시고 있는 분들은 대통령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왜곡하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로 또 폄훼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유쾌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분이 굉장히 이 정치하고 거리가 먼 분이고 정치적 발언 거의 안 하는 분인데 이례적으로 직접 그 발표문도 발표하고 한 거는 그런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로서 전당대회에 나가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이제 흥크러졌기 때문에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할지 여부를 놓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고심이 아주 깊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 보기에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명백하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소위 친윤 세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선 의원까지 가세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집단 린치극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희들 지지자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밉상이었던 나경원을 우리가 이렇게 응원할 줄은 몰랐다. 지금 이런 얘기. 나경원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 응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항상 우리 또 지지자들이 약자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적 뭐 철학이나 소신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굉장히 이제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위기 요인이죠.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부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정의롭게 맞서는 이런 행보는 또 다른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요. 최근에 이제 지지율 추이를 그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은 나경원 전 의원이 각종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당대표 순위 1위였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에서 뒤집힌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조사도
김기현 의원이 35.5.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네. 김기현 의원이 35.5. 보세요. 12월 말 조사 때보다 거의 20%포인트 높아진 예, 그러니까 지금 겁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예. 명확하게 지금 윤 대통령의 뜻은 나경원에게 없다. 예. 우리에겐 김기현이다. 이런 아주 노골적인 신호를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지자들이나 보수층들은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갖게 되니까 일정 부분 이제 움직임이 좀 있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되고요. 약간 네. 일시적인지 어떤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원래는 친윤 후보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네. 당원 100%로 토론도 없이 만들고 네. 또 결선 투표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재밌는 게 이 결선 투표가 자칫하면 친윤 만드는데 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결선 투표 얘기하시는군요. 예. 그런 상황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나 의원이 자칫하면 여기서 그냥 물러섰을 때는 네. 그 여러 가지 친윤과 대통령실의 위세에 눌린 약간 무기력한 정치인으로 이후에 존재감이 더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승패에서 승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승패를 떠나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또 적극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이제 예. 거기에서 고민하는 거는 또 저런 아주 적나라한 개파투쟁, 권력투쟁 과정에서 네. 또 뭐 도덕적인 어떤 것들이 빌미를 해서 뭐 공격을 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건 네. 몰라요 제가. 예, 예.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는 뭐 도전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윤심을 거의 김기현 의원이 받고 있다 이렇게 다들 그렇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후보들이 연대를 하면 그러니까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연대를 할 경우에는 또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두 후보를 1, 2위가 다시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당대표의 그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도입된 적이 있었었나요? 없었죠. 제 없었죠. 기억에는. 예. 지금 당심 100%에 사실은 그게 윤심 후보가 되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처음에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출마를 네. 고심할 그 시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로 예. 출마를 생각하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의 부위원장 지위도 그대로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그 뒤에 상황이 거꾸로 일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반윤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특별히 지목해서 민다고 이렇게 뭐 입장에 따라서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접적인 그거는 없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과의 관계가 지금 뭐 원만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듯이 또 뭐 어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그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더 이제 우호적인 것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김장연대라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보지만은 계속 지금 여론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렁거려서 뭐 심지어 결선 투표 제도 자체도 지금 유불리 해석이 거꾸로 순식간에 거꾸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슈의 뉘앙스 하나하나에 이 그 대의원들의 이 당원들의 민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어서 거꾸로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은
국민들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힘을 행사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반작용, 역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서 각자 소위 말하는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후보자들과 그 지지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언행과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다시 이건 거꾸로 또 출렁거릴 수도 있어서 나경원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당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뜻하고 이게 결을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당원들하고 결을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김기현 그 후보 지지율이 짧은 시간에 저렇게 폭증하는 데는 당원들의 기본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어렵게 만든 정권 교체하고 만드는 정부. 또 그런데 여소야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정부. 내년에 어떤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정권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당정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견이 있거나 무슨 갈등이 있더라도 잘 조화해내고 그 핵심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자들과의 그런 원만한 관계. 여기에서 삐그덕거렸다가는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공천 파동 또는 진박 파동 또는 그 총선 패배, 나중에는 탄핵, 정권 뺏기는 그런 비극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비원 그 트라우마가 정치적 트라우마, 우리 당원들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이런 상황에서 그 통합적으로 뭉치는 쪽으로 쏠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게 또 바른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원들의 기본 정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소위 말하는 비윤의 스탠스 본인이 원하는 간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더 명분 있게 행동해야지 좀 불필요하게 이번처럼 대통령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공격받는 소재를 만들든지 그러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영현 의원님은 나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출마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신데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당심을 따르는 그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러신지 진짜 말 잘 듣고 편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대표를 좀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정 간의 뭐 단결 이런 것으로 이제 바람직하게 보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민심이나 또 당심 이런 흐름을 역류시키면서 강압적으로 이런 걸 해 나갈 때는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조만간 결단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치적 이슈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란 관련 발언 논란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사흘 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은 그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논란인데 민주당은 지금 외교 참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지적을 했는데요. 듣고서 오겠습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원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놓고서 이제 민주당은 계속 외교 참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표현상의 문제다라면서 지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의원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서 또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지금 이 평가 단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일마다 이게 경중의 차이, 뭐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무게가 차이 다르고 못한 일은 못한 대로
문제가 있어도 무게가 다른데 요만큼만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문제 또는 뭐 중간적인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 이렇게 참담한 문제 이렇게 있는데 뭐 일만 벌어지면 바로 참사예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다 참사해서 그렇게 민주당들 하면은 대한민국 매일 참사가 벌어지는 나라가 돼서 국격에도 이거는 맞지도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참사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참사라는 말이 그냥 아주 둔감한 말이 돼버려요. 감동이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중을 구분해서 이건 뭐 사고면 사고다 또는 사고도 그 가벼운 사고도 있고 무거운 사고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이 사안은 그러면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지금 UAE와 우리와의 관계가 거의 동맹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 있는 아크 부대 장병들 격려하면서 거의 동맹과 가까운 관계로 가고 있는 이 UAE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 주고 있는 위치인데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제 격려하는 말씀 중에 이제 저 말씀이 나왔는데 UAE의 적은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이란 거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제3국인 그 UAE 이란 관계에서는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다른 했을 나라의 때는 관계를 제3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 입장에서 그걸 이제 오해하거나 또는 불쾌하게도 생각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파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중동 지형도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 UAE나 그 바레인 같은 아랍 적대국들하고 국교를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포함한 그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연합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UAE의 정치 비행도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그 UAE와의 그런 견고한 동맹 관계, 그에 대한 우리 책임을 견고히 하고 또 우리 장병들 격려하지만 중동 여러 국가들이 적대 관계를 이렇게 해소하고 친선, 우호 관계가 정진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좀 힘을 보태는 거. 그 기조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영희 의원한테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외교부 이제 해명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실도 추가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 방문에서도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이건 무엇보다도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동 정세의 무지한 그 국가 피해를 야기한 명확한 저는 그 외교 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더욱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할 때마다 이번에 또 무슨 사고를 치실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대통령실에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이제 호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유 수입이나 또 이제 수출 확대 이러한 어떤 국가적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원유 대금 그 80억 불 8조 정도의 이 원유 대금 납 문제로 이 갈등을 좀 빚어질 거고요. 지난번에 또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해가지고 3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이태원 참사에 이란인들이 5명이나 희생된 것을 가지고도 감정적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자꾸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것을 자꾸 변명 내지는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사과해야 되고 이란에 대해서 발빠른 조치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요. 잠시 뒤에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 소환 요청 놓고서 출석할지 여부를 잠시 뒤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요, 당당하면 가서 조사를 받고 와라. 그리고 왜 임시국회 열어서 방탄국회 하느냐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탄쇼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한 번만 부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부른다면 검찰청을 한 달간 전세 내야 할 만큼의 의혹들이 쌓여 있는데도 입맛대로 공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 여부를 직접 밝히잖아요. 네. 근데 뭐 당내에서는 출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환 조사에 응했을 때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소환에 응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이 팽팽한 상태에서 이 대표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연이어서 지금 그 김성태 씨 소환이라든가 뭐 이런 연관되는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네. 지금 사사건건 뭐 한 번에 일시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기적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이제 소환하는 것들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그 대표 망신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조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상호 간에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나가야지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일일이 다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도 그렇고 또 의원들도 좀 이 소환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불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기류가 약간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 수사 방식에도 문제 있지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땅을 산 문제라든지 아버지 집이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공정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격앙돼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지 검찰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그런 혐의들을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확증하는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계속 덧붙이면서 오히려 격앙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뭐 최종 불출석 판단은 기류가 이때 강한데 최종 판단은 이 대표께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3시 넘어서 한다고 했는데요. 시장 방문하고 나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조혜정 의원님.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성남 FC 관련이었고 이번에는 대장동 수사 관련인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법적 정의, 이제 사법의 이제 규범 이 측면에서 이제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선택도 부담스러운 거죠. 사건이 워낙 이제 위중한 사건이고 뭐 그 거론되는 형량만 해도 사실 뭐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건들이 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쭉 지금 수사가 다 진행돼 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이제 소환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뭐 한 번 더 나가지 이러면 되는데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일반 국민들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그런 일종의 특권을 정치인으로서 특권을 휘두르는 듯한 이미지 그런 또 있고 또 나가면 나가는 대로 계속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 나가면 결국 피해자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요식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불러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입에서 무슨 검찰이 궁금해하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무슨 뭐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걸 좀 진술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대표 쪽에서도 만약에
그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자기가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장이 기소 자체가 안 되거나 기소장에도 그런 것이 안 실리게 할 텐데 안 하는 걸 보면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검찰도 이미 사실관계는 이미 다 조사 끝내놓고 당사자니까 불러서 그 한번 확인하는. 본인이 뭐 지난번에 거의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 범죄 혐의 자체에는 뭐 출석하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본인은 나가도 부담 안 나가도 부담 이 사건 자체가 본인에게 참 큰 이 좀 정치적 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부담인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사전에 물증을 가지고 조사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굳이 이렇게 이것을 찔끔찔끔 소환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하면서 또 지금 검찰이나 정부에서 갖는 혹시 그런 의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해서 사건을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종결하기 전에 본인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하면은 또 그쪽에서 나 한 번 부르지도 않고 내가 그러니까 변론할 기회도 안 주고 불러달라는 얘기죠.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잠시 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부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부터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선전실장 등 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는 별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동의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루어졌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2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2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7.5% 감소했고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85로 2주 연속 1 아래를 보여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3주 연속 감소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4월부터는 맥주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이 더 오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보듯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 보증금 규모를 넘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막막해집니다. 기존 법령은 미납 국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연납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씩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맥주와 탁주 가격이 오는 4월부터 각각 리터당 30.5원과 1.5원 오릅니다.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 면세가 없어집니다. 이용료가 비싼데도 이른바 사치세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인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률이 70% 수준으로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할 경우 90%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고금리의 고분양가로 대규모 미분양 우려를 낳았지만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방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가구 규모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4,7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고금리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며 1순위 청약 평균 3.7대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초기 계약률이 40%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률은 70%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1,400여 가구에 이르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비교적 선방한 셈입니다. 정당 계약 마감 결과 70% 수준의 계약률이 예상되며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은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과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3, 4인 가구가 살기 힘든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가구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해제 이후 청약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둔촌주공에서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다소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청약 시장이 심각하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향후 입지가 뛰어난 지역과 분양단지는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분양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고금리 여파로 집값 대세 하락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RC 구간 버스 전용 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은 평상시 아침 7시에서 밤 9시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에서 24일에는 아침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새벽 1시에 연장 단속이 종료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설 연휴인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인천공항 2터미널역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임시 열차를 각각 2대씩 추가 운행하고 기존 막차의 운행 구간을 연장합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막차 시간은 기존 오후 11시 50분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15분으로, 서울역의 막차 시간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시 10분으로 연장됩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오후 11시 50분에 출발하는 열차의 종착역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뀌고, 서울역에서 오전 0시에 출발하는 열차도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 운행합니다. 전통시장의 인터넷 생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층이 참여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창업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긴 지 40년 된 시장입니다. 주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주변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게 한산합니다. 찾는 손님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하지만 오늘은 젊은 청년 여럿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리 섭외한 점포에 들러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넷 생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는데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예, 여기 계란이 싱싱한 계란을 쓰고요. 네. 소금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낯선 모습이긴 하지만 기대도 큽니다. 방송에 내준다니까 너무 좋아요.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아주 방송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에 오면은 전통시장만의 맛과 멋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담아가지고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도 직접 오지 않아도 방 안에서 핸드폰 하나로 느낄 수 있도록. 시장뿐 아니라 오래된 상점가도 찾습니다. 식당의 음식과 떡은 물론 공예품이나 액세서리 등 아이디어 상품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안산시가 잘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안산시 라이브 커머스는 아직 시범 운영 중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인터넷 쇼핑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클럽에서 성범죄 용도로 악용되어온 마약류인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구속된 29살 총책 A씨 등 7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20, 30대인 이들은 6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0kg가량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이 당뇨와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화상을 입힌 뒤 내버려둬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기소득 없이 아버지를 혼자 병간호했고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의 13만 명 가까이가 고립, 은둔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에서 12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500여 명과 청년 거주가구 5,200여 가구를 상대로 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립 은둔 비율은 4.5%로 추정됐는데 이를 서울시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 9천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립 생활을 하게 된 계기로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느닷없이 이상민 장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들에 대한 위정 혐의에 대한 고발의 호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자리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아주 얄팍한 수작으로 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진위를 이렇게 의심하시는 발언을 듣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주혜 의원님께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의사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저는 전주혜 의원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파행하십시오. 파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그 정도로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뭐 의석수도 많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질질질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와서 이상민 장관의 고발 여부가 이렇게나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도 아니고 국어로 가는데도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까요? 가령 청담동 술자리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에요.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죠. 자, 그러면 네. 청담동 술자리. 이제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손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여기 좀 카메라 좀 씌우고 잘하네. 진짜요. 오늘은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도 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전북과 대구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내일 밤사이에는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에 최고 3c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부산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과 대구 6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 오후부터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